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친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에요. 저희 남편의 가족은 그것보다 더 많은데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2명과 아가씨 1명이 있어서 총 6명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동서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동서들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였어요. 오늘은 동서들과 갈 때까지 갔던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은 학원에서 격리 및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치매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둘 다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죠. 제가 다니는 학원은 선생님들끼리 모두 친하고 학생들도 착해서 저까지 챙겨주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저희 남편은 워낙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둘 다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며 위신을 세우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에 반해 저희 동서 둘은 모두 사립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아가씨는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 둘은 사립학교 선생님인 것으로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둘 다 콧대가 천장에 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툭하면 본인들의 일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근히 저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저나 남편의 직업을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형님,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 생신에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기로 했는데 형님은 많이 못 내시죠? 어차피 벌이야 뻔한데 못 내실 거면 형님만 따로 다른 선물 드리시든지요. 그냥 선물 세트 이런 걸로요. 참, 제가 이 앞에서 봤는데 형님 내 차 좀 바꿔야겠던데요? 너무 낡았던데. 그런 차 타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아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타고 다니겠던데. 요즘 승차감 말고 하차감이 대세인 거 아시죠?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말이에요. 하차감 좋은 차로 좀 바꾸세요, 형님. 아참. 형님 내는 차를 척척 바꾸기는 어렵나? 저는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두 동서는 저를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한 소리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참고는 했죠. 하지만 동서들의 저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은 셋째 동서가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 당시에 일이 있어 못 간 신혼여행을 뒤늦게 다녀온 것이었죠. 셋째 동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시부모님과 아가씨, 둘째 동서의 선물은 아주 근사한 것들로 사왔어요. 명품 지갑과 명품 스카프, 명품 화장품, 명품 넥타이 등이요. 그것을 선물하면서 어찌나 으스대던지요. 하지만 비싼 선물을 사왔으니 으스댈만 하다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부드러운 실크 원단 스카프래요. 진짜 좋은 명품 브랜드라니까요. 아우, 우리 어머니 완전 인물이 살아나시네. 역시 비싼 것을 걸쳐야 사람이 더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이것 좀 써봐.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대. 자기 전에 바르고 나면 아주 피부가 촉촉하고 탱글탱글해진대. 지금부터 관리해야 하지 않겠어? 비싼 화장품 써야 좋은 피부가 오래가지. 셋째 동서는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렇게 선물을 쭉 돌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셋째 동서가 선물을 다 돌리고 나서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저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곧 나를 부르겠구나 싶어 저는 설거지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셋째 동서가 부엌으로 와서 물을 마시더니 마치 저를 깜빡하고 있다가 발견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 맞다. 형님도 계셨지? 잠시만요. 제가 선물 까먹기는 했는데. 그러더니 셋째 동서는 뭘 잊은 사람 마냥 달려가서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왔어요.
형님, 이거 제가 신혼여행지에서 구입한 음료수인데 2 플러스 1이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하나씩 마셨는데 워낙 맛있어서 하나는 남겨서 가져왔어요. 아,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덜렁 건네준 음료수 하나를 받고 황당했어요. 지금 이걸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주나 싶어서요. 제가 선물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이,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음료수는 좀 아니잖아? 선물 같은 거 꼭 달라는 건 아닌데 다른 식구들한테는 제대로 된 선물을 주면서 나한테는 먹다 남은 음료수 하나 주는 건 너무하잖아. 그냥 주지 말든지.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실은 형님 선물을 사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제가 일부러 빼먹은 건 아니고 분명히 살 때 한 명 한 명 손가락으로 세어가면서 샀는데 시댁에 하도 챙겨야 할 여자들이 많다 보니 빼먹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동서가 꼴 보기 싫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 딱 봐도 일부러 빼먹은 인상이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분 상해봤자 제 손해였으니까요. 동서들이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어서 저는 그 장단에 기분 상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명절날에 시댁이 모두 모여 있는데 동서들이 형제자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본인들의 형제와 자매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기 바빴죠. 우리 오빠는 변호사잖아. 그래서 주변에 변호사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도와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거 알지? 살면서 주변에 법조계 인사 한 명쯤은 필요한 거. 친오빠가 변호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저희 언니는 대형 언론사 기자거든요. 높은 사람들도 언니한테 기자님, 기자님 하면서 얼마나 굽신거리는지 몰라요. 기자가 진짜 좋은 직업이라니까요. 어딜 가든 다 들어갈 수 있고 특별 대우 받아요. 안 좋은 일 당하면 기사화 시켜준다고 하니까 진짜 든든하고. 그렇게 떠들던 동서들은 이내 심심했는지 저에게도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전에 보니까 오빠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오빠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저희 친오빠는 34살 때부터 당시 39살까지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 공무원 응시 연령은 40살까지인데 40살까지 시험을 응시해보고 40살 때 떨어지면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찾아본다고 했어요. 저희 친오빠는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태권도를 했는데 그래도 선수 생활도 하고 전공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태권도를 하는 것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한 일이었어요. 평생을 열심히 했지만 극심한 경쟁을 뚫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강사가 되어 몇 년간 열심히 했지만 경제력이 없어 도장을 차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결국 운동을 포기했어요. 그 뒤로는 경찰의 꿈을 꾸게 됐는데 평생 운동만 하면서 공부하는 담을 쌓았다 보니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잘 될 리 없었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항상 부모님께 죄송해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보려는데 평생 운동만 했으니 다른 일은 할 줄 아는 것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혹시 40살 때까지 시험에서 떨어지면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 우리는 너 걱정 안 해. 너는 뭐든 하면 하는 애잖아. 그렇게 힘든 운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시험 합격을 못하겠어?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운동만 하던 녀석이 공부든 뭐든 뭐라도 하려고 하니 정말 다행이지. 운동하다가 포기했다고 자존심 상해서 일도 안 하고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이렇게 노력하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아들 믿으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해. 저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빠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니 무엇을 해도 잘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삐끗하는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삐끗하더라도 오빠는 분명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오빠는 공부하는 동안 돈을 벌기 위해 급한 대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짧게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이었죠. 밤새고 택배를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판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어요. 다행인 건 오빠가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공부를 할 체력이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나이까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그러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오빠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빠가 부끄럽지 않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만약 오빠가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도피성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것 같았으면 때려치우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친오빠는 매년 시험 성적이 점점 잘 나오고 있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동서들의 이런 사정과 저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어요. 동서들이 친오빠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제가 사실대로 말해봤자 오빠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난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은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일하고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아니나 다를까 동서들은 어이없고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질문 공세를 했어요. 어머, 그런데 형님의 친오빠이면 형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적어도 30대 후반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대체 뭐 하셨대요? 정말 용감한 오빠시네요. 그 나이에 경찰 공무원 준비라니. 어때요? 합격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동서들은 무례한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어요. 합격은 할 것 같아. 매년 성적이 오르고 있거든. 원래 운동을 계속해서 선수까지 했던 사람이라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해내는 편이라서 나는 걱정 안 해. 이렇게 짧게 대답한다고 대답했는데 동서들은 그 말에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미있는 미끼라도 찾은 것 마냥 신나게 듣기 싫은 소리를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 어렵지 않아요? 매년 시험 보고 있는 거면 재능 없는 거 아니고요. 운동했던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요. 머리 자체가 안 될 텐데. 역시 너무 용감한 건 아니냐고요. 그냥 운동했으면 몸 쓰는 일이나 하지. 공무원은 뭐 아무나 하나? 나랏돈 받아먹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능력도 돈도 머리도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만 되면 자기가 무슨 신분 상승하는 줄 안다니까. 그래봤자 꼴랑 200만 원 받는 공무원인데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동서들이 오빠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것을 듣고 괜히 오빠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짧게 말하지도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걸. 제가 동서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괜찮아도 동서들이 제 가족인 오빠까지 무시하면서 무례한 소리를 하니 정말 속에서 울컥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동서들에게 더 이상 물어뜯을 미끼를 던져주고 싶지 않아서 그날은 그냥 어영부영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분을 삭힐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오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너무 분했어요.
자꾸 생각이 나고 깊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속상해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동서들이 우리 오빠에 대해 너무 함부로 말하잖아. 물론 동서들이 그러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빠에 대해 이야기한 내가 멍청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막말을 하니까 그래, 물론 우리 오빠가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근데 그렇다고 무시당할 일은 아니잖아. 배달일이나 택배 일한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빠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 무시당할 사람도 아니야. 지금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운동했던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 공무원 되어서 신분 상승한다고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울먹거리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자 동서들이 저나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여보, 재수 씨들이 하는 말 다 헛소리야. 귀담아 듣지 마. 자기들이 뭘 안다고 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거 다 재수 씨들이야말로 공무원 되고 싶었는데 못 되어서 하는 소리야. 재수 씨들도 원래 임용고시 봐서 공립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다면서. 사립학교에서 선생님 되었으니 그걸로도 충분하고 선생님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맨날 자격지심이 있어서 공립학교 이야기 안 꺼내는 거 알지? 본인들도 못했는데 형님이 공무원 된다고 하니까 질투하고 무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헛소리 귀담아 들을 거 없어. 형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이고 좋은 분인데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분명히 뭐든 이루는 사람이야. 여보, 속상해할 거 없어. 여보가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남편이 그렇게 대신 화를 내주니 고맙기도 하고 속상한 것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웃음이 나서 남편에게 대신 화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동서들의 막말은 잊어버리기로 했죠.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시댁에 모인 자리에서 동서들은 또 무례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그러고 보니 친오빠는 이번에 시험 합격하셨대요. 그때는 이제 막 경찰 공무원 시험이 끝났을 때였어요. 오빠는 이번에도 시험에서 낙방을 해서 마지막 기회만 남은 상태였죠. 오빠는 속으로 낙심을 했겠지만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마지막 시험 준비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저는 동서들의 반응이 예상이 되어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동서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도 잘 안 되었네. 아마 다음에는 합격할 것 같아. 그렇게 웃으면서 짧게 대답을 했는데 동서들은 또 미끼를 문 것 마냥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거봐, 어렵다고 했죠? 평생 운동만 하다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쉽겠어요? 하여간 몸만 쓰던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니까. 시험 준비한다고 척하고 붙으면 아무나 공무원 하게요? 나이 마흔에 취직되어서 뭐한대요?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을 텐데. 그냥 오토바이 배달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요즘은 배달부들 돈 잘 벌어요. 운동했던 분이면 힘은 좋을 테니까 배달부나 막노동하면 되겠네. 그렇네요. 운동했으니까 힘은 장사겠다, 장사. 결혼하면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참.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나? 나이 마흔에 학급 공무원이면 돈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데 결혼하기 어렵겠다. 동서들이 무례한 소리들을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개념 없는 소리들을 듣고 나니 무시하자고 결심한 것도 소용이 없이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식이나 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해대니 저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웠죠. 뭐? 다시 말해봐. 뭐가 어쩌고 저쩌? 너희가 뭘 안다고 우리 오빠에 대해 함부로 말해. 선생님식이나 되었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 식구의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냐는 말이야.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니?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의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느냐는 말이야.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동안 참은 것도 보람이 없게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평소 별말 없던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자 동서들도 찔끔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그래, 이번에는 너희들이 너무했다. 첫째한테 사과해. 너희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이 그런 식으로 말 안 하고 배웠니? 아이들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말 실수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평소 조심을 해야지. 제대로 사과해라. 시어머니 또한 그날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동서들을 혼냈어요. 그러자 동서들도 삐죽거리면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형님.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받고 끝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희 오빠에 대해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았지만 동서들이 저나 저희 가족을 무시하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났어요. 어쩜 이렇게 남을 무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동서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죠.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 속이 베베 꼬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부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드디어 2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구입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최대한 안 쓰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했으니 저희에게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식을 동서들도 전해 들은 것인지 저희 집으로 집들이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하루 날을 잡아 놀러 오라고 했죠. 그렇게 집들이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음식을 장만해 놓고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죠. 동서들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동서들은 휴지며 세제 같은 것을 들고 와 내려놓더니 집 구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 구경을 하면서도 동서들은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함부로 놀려댔죠. 집이 왜 이렇게 좁아요? 나는 또 방 뒤에 다른 방이 또 있나 했네. 너무 좁아서요. 우리 집에 반 정도 되나? 이거 신축 아니죠, 형님? 어쩐지 좀 낡았네. 이런 좁은 집에서 잠이 와요, 형님? 형님 형편에 다른 집을 사기도 어려울 테고 이제 평생 이런 데서 살아야 하는데 암울하지 않아요? 매일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나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동서들은 준비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으면서도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기 바빴죠. 저는 집을 벌써 3번째 바꿨거든요. 집 바꿀 때마다 점점 더 큰 집으로 옮겨야 성공하는 거라는 거 아시죠? 물론 돈이 있어야 집도 바꾸겠죠. 형님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혹시 한 번쯤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평생 이런 곳에서 살기는 좀 그러니까 노력 좀 해보세요. 동서들은 또 이렇게 무례한 발언을 마구 해댔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마음에 여유가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동서들을 가소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동서들은 그런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기분 나쁘게 왜 피식거리면서 웃으세요? 이 코딱지만한 집 사서 그렇게 좋으세요? 동서들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혼자 웃고 있었어요. 사실 이날은 저에게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동서들의 약점이었죠. 그날 집들이는 진짜로 집들이를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실은 무례한 동서들을 드디어 잡아 넣는 날이었죠. 이날을 위해서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사실 저희 오빠는 40살이 되던 그 해 드디어 기적적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오빠를 얼싸안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뒤에 오빠는 경찰서로 근무를 시작했고, 오빠가 근무를 시작했던 당시 바로 있었던 수사경과 시험에 응시에 합격을 했어요. 수사경과 시험은 형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인데 경찰이어도 시험에 합격해야 형사가 될 수 있었어요. 오빠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사경과 시험에 바로 합격을 하면서 형사가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겹경사였죠. 그 뒤 형사 추가 TO도 바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안 풀리던 운이 모두 한 번에 오는 것인지 오빠는 바로 형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경찰청 내부에서 공고가 뜨는데 경찰로 근무를 하면서 항상 보고 있다가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한 것이었죠. 오빠는 평소 근무 평가가 좋았고 태권도를 오래 해서 무도단증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도 모두 완벽했어요. 그래서인지 지원을 하자마자 형사가 된 것이었죠. 그동안 몇 해를 고생하던 오빠가 한 해 만에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형사가 된 오빠가 처음으로 시작한 수사가 바로 촌지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바로 동서들이었어요. 촌지 사기 사건을 일으킨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 동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오빠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대단했어요. 동서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몇 명과 뭉쳐서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받고 있었는데 학부모들 중 이것을 못마땅하고 분하게 여긴 사람들이 증거를 잡아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학부모들이 제출한 녹음본에는 촌지를 요구하는 동서들은 이런 소리를 했다고 했어요. 어머님,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무래도 아드님이 성적이 영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제가 수행학습 같은 것을 평가해 주려고 해도 다른 학부모들 눈이 있어서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가능하죠. 조금 많이 챙겨주셔야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제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아드님을 위해서 애 좀 써주셔야죠.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존지를 요구하는데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동서들은 촌지를 받을 때 학부모들끼리 촌지 액수를 경쟁시켜서 더 많이 내도록 요구했는데 그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금액이 높아지면서 동서들이 몇 해 동안 받은 촌지 액수는 몇 천이 넘는다고 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촌지 사건 중에서도 금액이 큰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을 체포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서들이 촌지는 물론이고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사기였던 이유는 동서들이 촌지를 받고도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서들은 학부모들끼리 촌지 금액에 경쟁을 붙였다고 했는데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촌지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경쟁에서 진 학부모들에게도 그대로 촌지를 다 받아가고서 그 대가로 해주기로 한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이었죠.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고 대가를 바란 것도 안 될 말이지만 동서들은 돈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사기로 신고를 당한 것이었죠. 이것에 대해 촌지를 준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자 동서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아니, 애들한테 어떻게 해줄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죠. 돈 받았다고 무조건 다 해줘야 하나요? 부도덕한 일 부탁하면서 기대는 하면 안 되죠. 저나 어머님이나 이거 들키면 어차피 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고 다음번에는 더 잘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해드린다니까요. 동서들은 이렇게 뻔뻔한 소리를 했다고 했어요.
학부모들은 촌지를 줬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를 할 만큼 동서들한테 당한 것이 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온갖 증거들을 수집해서 신고를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날 우리 오빠와 동료 형사들이 동서들을 체포하기로 했어요. 그날 안방 화장실에는 우리 오빠와 동료 형사 한 명이 잠복을 하고 있었죠.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아파트 밖에서는 다른 동료 형사 두 분도 잠복을 하고 있었고요. 동서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집에 편하게 앉아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저를 무시하며 즐기고 있었죠. 그러니 제가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동서들이 한참 먹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서 밥을 다 먹고 놀고 있던 동서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는 TV를 틀어주었죠. 잠시 여기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이런 장면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뒤에 안방에 있던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는 동료 형사분과 함께 거실로 들이닥쳐 형사 배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을 촌지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수갑을 꺼내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으면서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었어요. 귀하를 현시각 촌지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와 동료 형사는 동서들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짜릿하고 통쾌하고 오빠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동서들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체포를 당하는 동서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당장 풀어주세요. 형사님, 이야기를 해보면 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건데. 누군데 이렇게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아세요? 당장 놓으세요. 영장을 가진 형사이니 주거침입이 성립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집에 주거침입을 했다면서 형사에게 난리를 치기에 저는 여유롭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해줬어요. 영장을 가진 형사이니 주거침입도 아니지만 그 형사가 바로 우리 오빠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오빠가 형사가 되었거든. 우연인지 필연인지 맡은 사건이 바로 동서들이 범인이었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동서들은 형사인 우리 오빠에게는 더 이상 대들지 못하고 끌려나가면서도 저에게 발끈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형님 가만 안 둘 거야.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감히 나를 신고해?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거 금방 풀려날 거니까 그 뒤에 가만 안 둬. 우리 오빠가 변호사라고. 아주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 난리를 쳐? 우리 무혐의야. 곧 풀려날 거니까 각오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우리가 너희보다 힘이 있다고. 곧 두고 봐. 오빠와 동료 형사는 그렇게 난리를 피우며 소리를 질러대는 동서들을 끌고 집 밖으로 연행해 갔어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 동서들을 체포했던 것인데 동서들은 그런 배려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난리였죠. 저는 그래도 그 정도로 동서들을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끝까지 저를 무시하며 난리를 치니 참 사람이 덜 된 인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동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서들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던 것과는 달리 그 뒤 동서들의 사건은 크게 터졌어요. 동서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신고당했던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터져 나왔죠.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기자들이 대서특필할 만한 내용들이었고 동서들은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쉽게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동서들은 촌지를 그렇게 받은 것도 모자라 촌지를 받고 그 대가로 행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 더한 짓들도 한 것이었어요. 학교 행사에서 촌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죠. 동서들은 촌지를 내는 학부모들만 모아 그룹을 만든 뒤 사적 생활에도 돈을 내게 했어요. 호화로운 식사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명품백 같은 물건도 종종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학부모들에게만 또 돈을 받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알려줬던 것이었어요. 돈을 있는 대로 받고서 또 돈을 받고 시험 문제까지 팔았던 거죠. 아마 사립학교 교사이다 보니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게 공립보다는 더 쉬웠던 모양이었어요. 촌지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모아놓은 듯한 이 사건은 학교에서는 더 난리가 났어요.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학교는 촌지를 받은 선생님들을 바로 해고했어요. 동서들도 바로 잘려서 백수가 되었죠. 결국 동서들을 백수로 만드는데 제가 큰 일조를 한 셈이었어요. 취조를 받은 뒤 동서들은 불구속 입건으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서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건 확실했죠. 그런데도 동서들은 그 뒤 저에게 와서 납작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형님, 정말 잘못했어요. 친오빠한테 한 번만 말해서 저희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그동안 저희가 무시해서 기분 상해서 그러시는 거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 좀 잘해주세요. 저희 잘 좀 봐달라고요. 식구끼리 이 정도 부탁은 좀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저희가 말만 그랬지. 잘해드렸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형님.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출석을 하고 온 동서들은 이제 끝장이 나겠다 싶었는지 다시 또 저에게 찾아와서 거래까지 제안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저희 다음에 한 번 더 출석하고 나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니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 아니면 집? 친오빠한테 말 잘해서 저희 무혐의 처분만 나게 해주시면 저희 집 명의까지 넘겨드릴게요. 그거면 되지 않아요? 아, 혹시 형사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한테는 집 넘겨드리고 형사님한테도 차 한 대 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 잡혀 들어가면 형님 집안일인데 형님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잖아요. 저는 동서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동서들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나 우리 오빠한테 빈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오빠는 형사지 판사나 검사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는 동서들이 저지른 짓이잖아. 죗값을 받아야지.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그랬어. 그리고 나나 우리 오빠가 너희들이랑 똑같은 줄 알아? 돈?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너희처럼 살았겠지. 너희가 주는 돈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아. 집이나 차 같은 것도 부럽지도 않고. 그거 전부 너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지고 학부모들 등쳐서 받아낸 거잖아. 그런 더러운 돈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특히 너희가 무시하던 우리 오빠는 원래부터 바르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뒷돈 같은 것은 절대 받지 않아.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챙겼겠지만 특히나 그런 더러운 돈은 안 받지. 그 돈은 너희가 잘 챙겨서 살아. 어차피 징역 살게 되면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너희 다 백수잖아. 벌금 내고 남은 돈이라도 잘 챙겨둬야지. 제 말을 듣더니 동서들은 오열을 하며 엉엉 울고 또 저를 책망했지만 저는 얼른 그 둘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도덕한 동서들을 우리 오빠가 처벌하게 되어서 정말 속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이후 동서들은 결국 죄질이 나빠서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당연한 결말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거래하자고 하며 제시했던
본인들의 집도 벌금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액을 주면서 없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마련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별로인 사람들이었으니 그동안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친오빠를 무시하느라 바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간 제가 받았던 상처들은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동서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이니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그래도 세상은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인정을 받는 곳이구나 싶어요. 동서들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주변에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